자, 91페이지 3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밑줄 근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이성계는 즉위 직후 명예사신을 보내 조선의 건국을 알리고 자신의 즉위를 승인해 줄 것을 국호의 재정을 명에 요청하였다. 명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국내 정치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후 조선은 명과 이교적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교적 관계를 빚었다네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보냐면 표전문 문제라고 그래요. 표전문 문제. 네. 이 표가 들어가는 단어는 예교문서라는 뜻이에요. 표가 들어가면서 예교문서라는 뜻이 되는 거고, 표전문에 관련된 문제가 됐다는 거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예교문서를 명나라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조선에서. 일종의 이제 우리가 명나라의 관계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4대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4대 관계가 맺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왕과 즉 국호, 즉 조선이라는 나라 국호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인정을 요구하는 문서가 명나라에 발송이 됐어요. 그런데 명나라에서 이 표전문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어왔어요. 네. 그 안에 사용되고 있는 문구들, 즉 단어들이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약간 얘네들이 봤을 때 약간 우리말로 하면 좀 싸가지 없게 비치는 거야. 거만하게 비친다는 거야. 명나라 애들이 봤을 때 조선에서 보낸 예교 문서가 좀 건방지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끝나면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표전문을 쓴 사람을 갖다가 우리 명나라에 보내라는 거야. 압송해달라는 얘기야. 압송해달라는 얘기.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정도전이 이걸 쓰진 않았는데 검토했거든요. 네, 쓴 사람은 따로 있어요. 검토 결과 커다란 문제가 없었어요. 발견된 게 없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명나라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누구였냐면 정도전을 요구하는 거야. 정도전이 그 책임자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전을 압송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성계 입장에서는, 이제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 입장에서는 정도전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본인의 오른팔이잖아요. 이 사람이 여기서 나라가 만들어져, 이 사람에서 국가가 운영되는데 이거 굉장히 심각해진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성계는 도저히 이걸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대신에 이성계는 다른 사람을 대신 보냅니다. 권근과 하륜을 대신 보내고 여기 가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게끔 얘기합니다. 그 결과 권근과 하륜이 가서 이걸 깨끗하게 말끔하게 해결을 해요. 대단하신 분들이죠. 이렇게 나와요. 이게 표전문 문제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알면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가 끝이 아니에요. 봐봐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조선과 명의 표전문 문제로 부각됐던 문제를 권근과 하륜이 해결해 줬단 말이죠. 이걸 주지 않는단 말이야. 시험장에 가면 실제로. 자, 대신 누군가 사람을 보냈다고 얘기한다고, 누군지를 물음표를 던져준다고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해결했다는 거거든. 그럼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을 물어본다고. 이 사람들이 했던 일들을 물어본다고. 대표적인 뭐죠? 책을 썼다는 거야. 역사책을. 그 책 제목이 뭐냐고 물어본다고. 동국사략이에요. 동국사략이에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문제입니다. 이건 주로 우리 9급에서도 좀 어려운 문제들 있죠. 네, 9급에서도 난이도가 있는 문제. 그 다음에 7급에서는 이건 기본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7급에서는 기본으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걸 일명 표전문 문제라고 불러요. 예교 문서를 가지고 트집 잡아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 일종의 뭐죠? 이제 나라가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군기 잡기라 보시면 돼요. 군기를 잡기 위한 방안으로 썼던 것들이 표전문 문제입니다. 이 책 제목 알아두셔야 합니다. 권근, 하륜 중심에 대해서 쓴 책이, 요걸 마치고 돌아와 쓴 책이 동국사략. 같은 말로 삼국사략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이유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조선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만조선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기자조선에 대한 얘기. 희귀하게 동국사라는 걸 다 집어넣었어요. 예, 정통성과 관계없이 이만조선과 기자조선 다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만화에 대한 얘기, 마음 변한 지난 얘기,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한 얘기, 여기까지 썼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대충 약술했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역사가 고구려 백제, 신라 중심의 역사서더라는 거예요. 꼼꼼히 살펴봤더니 대단한 책입니다. 동국사략. 그런데 이 동국사략은 이것 말고도 뒤에 또 책이 있어요. 16세기 가면 박상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동국사략이라는 책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게 16세기, 15세기 이렇게 책 제목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출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복수 정답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명시해 줘야 돼요. 즉 이성계의 표준문 문제로 결과 정도전을 보낼 수 없어서 우리나라에 신하 2명을 대신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건군과 하림입니다. 자, 해결됐죠? 해결되고 난 다음에 이들이 했던 역사에서 사실 가장 옳은 걸 고르세요. 그러면 동국사략을 골라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죠? 동국사략. 요거와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책 제목 하나만 가지고도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요. 난이도 상위에 해당되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유념하시고요. 다시 이제 문제로 가죠. 이제 본론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갈등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조선으로 넘어온 여진의 송할 명이 요구함으로 생긴 갈등이다. 일부분, 이것도 작동이 되고 있고요. 조선이 명에 보낸 예교문서에 대한 무례한 표현이 있다는 것이 갈등 요인 중에 하나였다. 이것도 표준문 문제. 두 번째, 세 번째, 이성계가 이님의 아들이었다는 중국적 기록을 둘러싼 문제이기도 하다. 이게 이제 계속 말꼬리 잡는 내용인데요. 이님은 고려 말의 대표적인 인사죠. 대표적인 검문세족.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당시 정치 실권자 넘버1의 자리에 있었던 인물이 이인임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성계 세력과 그 다음에 차영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인임을 제거하게 됐어요. 이인임을 제거하게 됐어요. 훗날 차영이 후회를 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성계의 힘을 합쳐가지고 이인임을 제거한 게 이성계의 가장 라이벌은 이인임이었거든요. 이인임이 제거되다 보니 차영이 나이가 드시고 이성계는 이제 팔팔하다 보니 이성계에 이게 꼼짝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영이 가장 후회됐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자 보세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 없지, 그죠? 이게 이인임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성계를 가지고 계속 이 문제라고 하거든요. 보통 줄여서 이인임 문제를 종계 변무 문제라고 하는데, 쉽게 해서 이거예요. 조선의 왕이 된 이성계는 아버지가 이인임인데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국했다. 이렇게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명나라 입장에서. 근데 뻔히 알고 있어요. 뻔히 알고 있음에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뭐라고요? 이제 막 나라가 새로 접어졌기 때문에, 경국됐기 때문에 군기잡기한 하나의 수중의 하나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조선의 조공에 대해 황제가 내린 희사품의 가치가 지나치게 적은데 따른 갈등이다. 아닙니다. 오히려 명나라가 조선에 과도한 공물을 요구합니다. 이건 전혀 틀린 질문입니다. 답은 4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답은 4번 맞히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표준 문제 꼭 잡으셔야 됩니다. 표준 문제. 종계 변무 문제. 종계 변무 문제. 이게 해결이 안 된다고요? 즉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면 이성계가 왕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리고 니네 나라가 조선이라는 국호를 사용할 수도 인정하지도 않아요. 이거 태종 이방원 때 가야 해결돼요. 언제 이게 해결된다고요? 종계변무 언제 해결된다고요? 태종 이방원 때 가야 해결됩니다. 태종 이방원 때 해결합니다. 그러고 태종이 참 대단하긴 해요. 그죠? 네, 대단한 신분이에요. 태종 때 해결합니다. 태종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면 명나라에다가 물건 팔아먹는 사람이에요. 네. 명나라가 이렇게 쭉 지나오다 보니까 국력이 약해졌어. 국방력이 약해졌어. 특히 국방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기병이잖아요. 말의 숫자가 기하가 줄어들었어. 명나라의 말의 숫자가 부족해짐을 느낀 태종은 뭐 한 줄 아세요? 우리 조그만 말도 우리 뭐라고 그러지? 아니 새끼 말들 뭐라고 그러지? 쪼랑말이라고 그러나?
이거 항상 물어봤는데 이걸 모르겠어.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이걸 길러. 예. 여기 여진족 애들한테 이걸 저렴한 가격에 사온다고. 그리고 이걸 어른말로, 이거 어른말이라고 해야 돼? 그냥 말이라고 할까? 하여튼 이 말만 나오면 헷갈려 죽겠어. 네. 말을 길러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걸 명나라에 소문을 내. 네, 명나라가 이렇게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소스를 준단 말이야. 명의보인 솔깃하거든. 야,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말을 엄청나게 많이 길러놨대. 야, 이거 우리 군사력 증강하기 위해서 이거 좀 우리가 가져오자 이렇게 얘기했어. 명나라 우리에게 이제 사신이 왔어요. 예, 우리나라의 군사 증강을 말이 좀 필요한데 조선에 좀 협조해 주면 좋겠다. 이때 왕이 누구예요? 만만치 않은 태종 이방원이에요.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유일하게 우리 조선 27명 왕 중에 과거시험 합격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문무가 뛰어난 사람이. 조선시대의 왕이 과거시험을 본 게 아니고 고려시대 마지막에 과거시험을 패스했던 사람 유일한 사람이 태종 이방원이란 말이에요. 나름 그 태조 이성계의 콤플렉스를 해결해 준 사람이에요. 네, 태조 이성계 온통 무인 집안이라고 소문나 있단 말이에요. 얘들은 이건 잘하는데 이게 안 돼 막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아들이 과거시험 합격했잖아요. 이성계는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프라이드로 자기 자신이 엄청난. 여러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과거시험 합격하고 여러분 부모님 어떻게 돼요? 쓱 올라간다 이렇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번에 합격했다. 제가 이번에 저기 지방에 좀 갔다 왔거든요. 네.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 동네 지나가는데 무슨 니 땡땡씨 아들 9급 합격, 최종 합격. 축 합격이야. 그래서 차 타고 가면서 박수 칠만 하지 뭐. 예. 그 소가는 나라도 박수 쳐야지. 누가 박수 치겠어, 그죠? 예, 박수 치고 왔어요. 예. 같이 갔던 사람이 막 웃어요. 왜 박수 치냐고. 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박수 쳐주세요. 그래요?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하냐면 말을 주겠대요. 근데 문제는 말을 가져가고 얘네 돈을 안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선불로 주세요. 선불 받고 팔아먹어요. 이런 분이에요. 태종이 대단한 분이에요. 태종 때 가서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명가의 관계들, 외교적인 부분들, 군사적인 부분들, 태종이 이 정도의 어떤 지략을 가진 인물이라는 거예요. 왕위를 찬탈하긴 했지만 정책들이 너무 뛰어나서 시험에 너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왕 중에 한 분이 태종 이방원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가도록 하죠. 자, 밑줄근 왕의 업적으로 온 것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호조에서 아래기를 각도 3, 4가 빗물의 양을 보고하는 법은 이미 있으나 토질의 습도가 같지 않고 흙 속으로 스며든 깊이도 역시 알기 어렵사오니 청하오컨대 서운간에 대를 짓고, 대는 돈대라는 뜻이 이렇게 높은 대를 올리고 새를 보고 그릇을 만들되 길이는 2척이 되게 하고 직경은 8촌이 되게 하여 대 위에 올려놓고 비를 받아 본관 간원으로 하여금 수량을 재어 보고하게 하고. 이하 생략. 아는 단어들이 뭐죠? 지금 빗물의 양을 책정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기상관측하는 서운관이 나오죠. 그죠? 예, 이거 뭐예요? 강우량 측정하는 거잖아요. 이거 측량하는 거잖아요. 비우자. 비의 양을 측량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 아니면 할 사람 없잖아요. 그죠? 예, 과학기구 나온 건 무조건 거의 세종대왕이잖아요. 그죠? 세종에 대한 내용을 옳은 것을 골라내라는 얘기입니다. 사병혁파. 사병혁파 누구죠? 여기 태종 사병혁파. 예, 본인이 사병을 통해서 권력을 잡았지만 사병을 혁파하려다 실패했던 정도전의 뜻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자소 설치. 글자를 만드는 관책이라는 뜻이죠. 태종이죠. 태종 이방원. 향약 집성방. 세종대왕. 향약 집성방. 의학서. 향약 집성방 말로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의방유치도 알아요. 세종대왕 거. 의방유치. 의학 백과사전이죠. 그 다음에 의정부서사제. 세종대왕이죠. 의정부서사제.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육조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제도죠. 자, 육조의 장관들이, 그죠? 육조의 장관들이 영의정, 자의정, 즉 이 사람들 의정부라고 그러죠. 네. 의정부에 보고하고 그 다음에 왕에 보고하는 방법.
자, 그런 경우 이거 보죠. 이게 거의 웬만한 사건들은 우리 다 정결 처리예요. 그죠? 여러분들 앞에 공직자가 된다면 웬만한 것들 과장님, 부장님은 다 정결 처리될 거거든요. 뭐 부시장, 시장님까지 가는 것은 거의 희박할 거거든요. 거의 부장님 선에서 많아요. 올라가야 뭐 국장선까지 가고 거의 다 정결 처리될 거거든요. 왜? 왕에게, 시장님에게 굳이 복잡한 일 다 보고할 필요 없다. 우리가 다 정결 처리하자. 이거거든요. 이렇게 됐을 경우 어떻게 되는 거죠? 왕권이 약화되기 쉽죠. 그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 의정부 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왕권과 신권을 조화를 이뤘다는 거예요. 왕권과 신권을 조화를 이뤘다. 이유를 설명드렸죠? 이유는 뭐예요? 아, 여러분 수업이 안 나갔나요? 세종대왕의 아버지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양령이 폐위되고 충령이었던 세종이 왕이 됐을 때 태종대왕이 살아있다고요. 살아생전에 왕 교육을 시킨다고요. 절대 주지 말아야 할 것, 병권과 인사권 절대 주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세종대왕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계속 이 권한을 주지 않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 의정부 서사를 실시했을 경우에 왕권이 추락함에도 불구하고 왕권과 신권이 조화를 이뤘다는 이유는 이 두 가지 권한을 세종대왕이 틀어지고 주질 않았다. 누구에게? 6조 장관들에게 주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됐죠? 이 의정부 서사제입니다. 답은 디귿, 니을. 디귿, 니을. 5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 조선시대 관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1. 단양과 천안 군수에 대한 근무평가. 군수들에 대한 근무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도지사입니다. 오늘날에. 그 당시는 관찰사가 되겠죠. 미결된 송사처리, 노비소송 1건, 재산소송권 2건. 3일차 향교에 들려 교수와 훈도를 감독하고 4일차 충주지역을 순찰했다. 이 관직은 관찰사입니다. 관찰사입니다. 오늘날의 도지사죠. 도지사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1번 수령의 행정실무를 보좌했다. 수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은요. 향입니다. 1번 지문은 향입니다. 여러분이 합격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향이죠. 여러분 대부분 준비하는 게 9급, 7급이잖아요. 대부분 그죠? 네. 시장 밑에 들어가는 사람들. 향이 우리 고을의 관리란 뜻이에요. 관리리자를 쓰기 때문에. 두 번째, 3사에 소속되어 관리 비리를 감찰하였다. 관리 빈처 사헌부겠죠. 사헌부. 오늘날에 치면 검찰청이죠. 검찰청. 같은 말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사헌부는 헌부 또는 해치라고 한다고요. 네. 사헌부, 헌부 또는 해치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감찰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무슨 기능과 비슷합니까? 오늘 한 것 같은데. 아, 오늘 안 했나? 아, 안 했구나. 헷갈리는 거야 내가. 지금 다른 학원하고 저기 뭐지? 이게 좀 달라. 진도가 좀 별로. 고려시대는 뭐라 불러요? 의사대, 감찰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의사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조선시대의 감찰 기능 사헌부, 고려시대 감찰 기능 의사대, 유사한 기능을 같이 잡아주면 되겠다. 3번, 도에 파견된 지방관으로 수령을 감독하였다. 답은 3번이겠네요. 왕의 대리인으로 현감 또는 현령으로 불렸다. 아니라고, 관찰사라고. 현령, 현감은 우리나라 치면은 저 밑에 군수나 그 다음에 면장, 읍장 정도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6조 판서 중 하나로 관원의 인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틀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6번 밑줄 친 이것이 제작된 시기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것을 해정교와 종묘 앞에 처음으로 설치하였다. 해 그림자를 관측하였다. 해 그림자를 관측했대. 해가 비치는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가 시간을 알려고 하는 목적이 있겠죠. 더 이상 안 읽어봐도 충분히 해시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해시계를 뭐라 불렀습니까? 앙부일부라고 그러죠.
앙부일구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집현전 직제약 김돈이 명을 짓기를 구리를 부어서 그릇을 만드는데 모양이 가마솥과 같아 한다. 그 다음에 길가에 설치한 것은 보는 사람이 모이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백성도 이것을 만들 줄 알게 되었습니다. 앙부일구입니다. 일기, 앙부일기입니다. 요거 알 수 있겠죠? 첫 단지 부자입니다. 네, 첫 단지 부자입니다. 첫 단지 부자입니다. 첫 단지처럼 네, 만들어졌다 해서 앙부일구다 이렇게 얘기하죠. 보죠. 이 시기에 제작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의학백과사전 의방유치를 만들었습니다. 답이 나와버렸네 이거. 아까 방금 했던 건데. 세종대왕대 방금 뭐죠? 해시계, 물시계 다 만든 거잖아요, 그죠? 해시계, 물시계. 의방유치, 의학역사. 요거 있죠. 의방유치 만든 같은 세종대왕식이 답은 몇 번이야? 1번이 되겠네요. 2번 백리책을 사용한 동국지도를 제작했다. 동국지도. 이건 백리책입니다. 백리책. 2점과 2점 하나는 키로수를 백리로 고치고 있다. 백리책. 정확하게요? 부정확해요? 굉장히 부정확한 지도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언제 만들었는지 끊임없이 물어본다고. 영조 때 백리책. 좀 더 정확한 거 만들면 신미책을 만들면 되겠죠. 신미책을 만든 것은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가 신미책, 김정호의 철종 때 만들었던 이게 훨씬 더 정확한 지도가 되겠죠. 동국지도. 이거 누군지 알려야겠죠? 정상기. 이거 무조건 잡아야 돼. 맨날 나오는 거야 이거. 기본으로 나오는 거야. 백리책, 신리책, 정상기, 그 다음에 대동여지도, 김정호 끊임없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디귿번 상감법을 개발해 자기 개발에 활용하였다. 결과적으로 뭐야? 상감청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건 언제예요? 가장 활발한 시기는 여러분 가장 가까운 것, 강화도에서 가장 전성기 이루어졌던 시기. 최씨 무신 정권이죠. 최씨 무신 정권기의 최고 전성기를 이루어진 시기가 상감청자입니다. 상감청자입니다. 상감청자는 우리의 고유의 기술입니까? 중국에 들어온 기술입니까? 네, 우리가 개발한 거예요. 우리 고유의 기법이에요. 기술이에요. 네. 고유 기술이에요. 중국에 들어온 자기는 우리 알고 있는 음각창자, 양각창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중국에 들어온 것들이 맞아요. 이게 발전시킨 게 뭐예요? 상감청자인 거죠. 네, 상감청자. 최씨 무신 정권 시기에 부터 시작해서 최고 전성기를 이뤘다. 그리고 원간섭기에 세락하게 되죠. 원간섭기에 세락의 길로 가게 되었다. 원간섭기 뭐가 들어옵니까? 북방가마가 들어오죠. 원나라의 가마 기술이 들어오죠. 네. 가마를 굽긴 구는데 북방식 가마라는 뜻입니다. 이건 중국식 가마를 했던 보면은 북방식 가마가 들어왔다. 원간섭기 만든 대표적인 자기가 뭐예요? 일반적인 일상생활에 흔히 볼 수 있는 그림에 그려졌다. 분을 발랐다. 청자에다가. 합쳐봐. 분을 발랐다. 청자에다가. 답을 다 가르쳐줘야 대답하는 거야 이거? 예, 참. 이거 뭐야? 분청사기라니까? 분청사기. 그 분청사기는 원간섭기부터 언제까지? 조선 초까지 히트 상품이라고. 원간섭기. 이게. 원간섭기. 기억할 건 이건 일반 백성들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관료 조직에서 만드는 거, 관료 조직에서 주로 사용하는 겁니다. 관료들이 주로 사용한다 보시면 돼요. 16세기 가면 뭐가 나와요? 여러분 아시는? 백자가 나온다고. 드디어 16세기가 되면 백자가 등장하겠다. 백자가 등장하겠다. 백자는 되게 어렵습니다. 백자 만드는 기술은 고급 기술입니다. 자주 얘기하는 게 이렇게 가면 갈수록
도자의 발전사예요. 발전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쉽게 제가 비교할 때 이렇게 합니다. 우리 처음 휴대폰 나왔을 때 2G폰, 3G, 4G, 요즘에 5G가 나왔잖아요. 그죠? 기술 발전사를 보시면 돼요. 굉장히 고급 기술로 간다. 17세기, 18세기 넘어가면은 청아백자, 하얀색 백자에다가 청색 코발트를 발라서 그림을 그리는 것. 17세기 말에 18세기 넘으면 철사백자 이런 것들이 점차점차 이렇게 나타난다고. 자, 보세요. 이건 관료들이 주로 많이 사용한다고 그랬죠. 양반 들어가 관료들이. 여기는요, 마찬가지 관료들이 써요. 근데 추가하면 여기는 이러한 사람도 사용해요. 요호 부민들이 드디어 철사백자들을 사용하게 돼요. 요호 부민이란 부농가 부상들 있죠. 18세기가 되면 대동법의 활성화로 인해서 돈 많이 버는 농민들과 상인들이 있어요. 요 부분들을 네 글자로 요호 부민이라고 불러요. 부농, 부상이라고. 부남과 부상들이 드디어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자기들을 사용하는 시기로 발전된다. 함정 자주 봐시는 거 있습니다. 요호 부민은 요거 사용할 수 있고요. 대신에 아까 분청사기는 요호 부민이 없어요. 여기는 민들이 사용할 수 없어요. 관료 조직만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게 함정 파는 문제들이니까. 흐름도 중요하지만 뭐가 시험에 나오는지도 잡아주셔야 되는 게 여러분의 임무이기도 해요. 제 임무이기도 하고요. 다시 4번 역대 문물을 정비한 동국 문헌비고를 편찬하였습니다. 동국 문헌비고. 이건 이영조 때 홍봉환입니다. 이영조 때 홍봉환. 기억 잘 하셔야 돼요. 가끔 이걸 청나라에서 수입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밑에 살짝 적을까요? 청에 수입 X 적습니다. 청에 수입한 게 아닙니다. 동국이니까 벌써 우리나라 냄새 거잖아요. 동국이니까 우리나라 냄새 오잖아요. 작자를 몰라도 풀어낼 수 있어. 동국이니까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거니까. 동국 문헌비고니까 뭐죠? 문헌비고니까 백과사전 성격이에요. 동국 문헌비고는 백과사전적 성격이. 백과사전적 성격이다. 홍봉환이 이영조 때 누구의 할아버지예요? 사도세자의 장인어른이시고 정조임금의 애할아버지세요. 그리고 훗날 정조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1번 타자로 날려버린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 홍씨 집안들입니다. 즉 해경궁 홍씨 자기 어머니의 친정 아버지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홍봉환 세력들에 의해서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가 죽음을 당한다고 뒤지안이 죽게 된다고요. 그 죽어가는 모습을 봤던 정조임금이 훗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홍씨들 자기 애같이 죽은 걸 싹 정리해버려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홍봉환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고 다음 페이지 7번 문제 풀겠습니다. 밑줄친 왕이 제의한 시기에 사실 옳지 않은 것. 왕은 원나라의 수시력을 참교하여 역법을 만들었다. 역법은 달력. 그 책의 말미에 동지, 하지, 후이, 일출, 일몰, 시각과 밤낮의 길을 나타낸 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한양을 기준으로 했다. 일단 수시력이라는 단어가 안 나왔고 그 다음에 한양을 기준으로 해서 뭐 달력을 하나 만들었다잖아요. 이거 나오면 세종대왕밖에 없죠. 칠정산 4편입니다. 칠정산 4편을 만들었다. 자, 볼까요? 칠정산 볼까요? 자, 오늘이 화요일이죠. 그죠?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해와 달,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지구를 중심으로 가까운 회전하고 있는 지구의 자전하는 모습을 별자리를 보고 예전에는 전부 다 북경을 기준으로 관측해서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일치하지 않는 게 꽤 많았다. 근데 우리 처음으로 서울 한양을 기준으로 얘들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움직임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훨씬 더 정확도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왜? 이도 경도가 일단 우리 시야에 들어왔기 때문에 훨씬 정확히 좋아졌다. 이걸 기준으로 이걸 칠정산이라고 불러요. 7개의 별자리들의 움직임을 계산했다. 칠정산 플러스 4. 봐보시죠. 4는 기존에 사용했던 거는 얘기하거든요. 선명력, 수시력, 그 다음에 대통령 원말기에
우리나라에 대통령까지 이렇게 들어왔다고요. 기존에 사용된 게 결과적으로 가장 최근에 사용된 게 수시력, 그 다음에 대통령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아라비아의 해해력이랍니다. 아라비아의 해해력. 이걸 합쳐서 만든 게 칠정산 네 편이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기존에 가장 썼던 선명력, 수시력, 대통령의 약점이 뭐였냐면 일식과 월식을 못 맞춘다는 거예요, 왕이.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됐다는 거죠. 왜? 우리나라의 왕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천자관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천자관. 나는 하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늘의 자식이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일식과 월식은 기본으로 날짜를 정확하게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치하지 않아. 백성들로부터 되게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한다고.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왕이 이걸 일정을 발표하는데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뢰를 잃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에이, 저거 하늘의 자식이라든지 하늘의 자식 아닌 것 같은데, 이성계 후손 같은데, 이런 비아냥 소리를 막 들려온다는 거예요. 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명예가 실추되기 딱 좋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으로 세종대왕 때 우리식의 달력이 만들어졌다. 작년하고 올해만 안 나왔고요. 5년 연속 나왔어요. 칠정산 4편이. 내년에 나온다 안 나온다 저는 말은 못 하겠어요. 예.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이건 기본으로 알아주셔야 됩니다. 네. 매년에 시험 보신 분들, 네. 칠정산 4편, 세종대왕 업적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지편전을 설치하여 제도, 문물, 역사에 대한 연구 편찬사업을 전개했다. 이거 당연한 거고요. 공법 제정 시 조정의 신하와 지방의 촌민에게 18만 명의 의견을 물었다. 우리나라 최초로 뭐라고 그랬어? 여론조사라고 그랬어. 우리나라 최초 여론조사가 세종대왕 때 실시됐다. 공법입니다. 연분구등법과 전분 육등법에 대한 수업을 자고 안 드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 아직 이 진도가 안 나와서. 공법이란, 자, 잘 봐야 돼. 이게 바칠 공짜. 국민이 세금을 내는 거예요. 국가가 세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세 오늘 공부했던 약간 했던 게 조 있죠. 조 용조할 때 조예요. 쌀 조자예요. 쌀을 수확하고 난 다음에 세금을 걷어들이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로 걷어들였다. 연분구등법. 연분이니까 매년이라는 뜻이야. 해년자니까 매년 나누었다. 뭐에 따라서? 풍흉에 따라 세금을 걷었다는 뜻이에요. 풍년이냐 흉년이냐에 따라서. 전분육등법. 토지의 질, 상태에 따라서 육등급으로 나눴다는 거야. 비옥도입니다.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이렇게 육등급으로 나눴다. 이게 공법이란다. 세종대왕 때 이걸 처음 만들었다. 그 이유는 나라가 건국되고 20여 년이 지났어. 세종대왕이 즉위에 올랐을 때. 근데 아직까지도 10분의 1이야 세금을. 쌀이 10석이 생산되는 한 석밖에 갖지 못하더라는 얘기. 근데 나라의 규모는 커졌어. 살림살이는 커졌어. 부족하지. 그럼 어떻게 하면서 세금을 많이 거둘까 해서 만들어낸 제도가 공법이에요. 연분구등법과 전분육등법이에요. 중간 부분 생략해드렸는데 이걸 세종대왕이 그냥 무턱대고 막 더 걷어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중간에 여기 뭐가 있어요? 농서를 보급한다고요. 이게 이제 농사직설이에요. 이걸 보급했더니 실제로 농민들이 수확량이 증가되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농사직설을 보급됐더니. 요거 보급하고 세종대왕이 어떻게 뒤에 창덕궁 뒤에다가 논에다 직접 농사를 져요. 실제로 증가되는지 그 농법을 적용했을 때. 세종대왕은 이런 분이에요. 이렇게 말로써 글로써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시는 대표적인 인사가 세종대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공법을 실시한 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공무원들 현장에 나가서 이거 한번 여론조사 해봐. 어느 정도 거뒀으면 좋겠는지, 불만이 없겠는지 전부 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공법입니다. 이건 자주 나오기도 꼭 한자를 알아야 돼. 바칠 공자. 우리 고려시대 때 온 간섭기에 공려할 때도 여자를 바친다 할 때 공자를 쓴다. 학원 1층에도 보니까 공자가 들어가 있는 찻집이 하나 있더라. 아무 생각 없이 다니셨죠? 저는 봐요 그거. 뭐 한자가 있지. 무슨 한자지? 내가 들어가면 저 사람들 나에게 바치려나? 차를 바치려나? 네, 이런 생각. 네. 이렇게 뜬금없는 생각 가끔씩 해요. 그러면서 웃어요. 픽 웃어요. 재밌네 이렇게 하면서. 웃을 거리가 없는 세상에 이거라도 웃어야지 못할 거예요. 근데 1층에 찻집이 뭐가 있는지 모르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고 웃는 거죠? 네, 따라 웃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3번 불교 종파를 선교 양정으로 병합하고 사원이 가지고 있던 토지와 노비를 정비하였다. 예, 세종대왕 때는 불교를 없애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 태종 아버지로부터 즉 장인 장모가 완전히 끝장나 버렸어요. 장인어른은 영모로 돌아가시게 하였고 장모님은 노비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다면 자기 아의 부인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죠. 제정신이 아니죠. 불교에 빠질 수 있게끔 충분히 기회를 주고 장소를 제공해주고 내불 땅도 만들고 궁궐 안에다 부처님을 모시기도 하고 세종대왕답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해요. 특히 어떤 사람들이 반대하는 줄 아세요? 성균관 유생들이 반대해요. 성균관 유생들이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국가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스트라이크를 일으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성균관 유생들이 제일 먼저 나선 게 세종대왕 반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대왕이 그분이에요.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균관 유생들이 가장 반대했던 윤사가 세종대왕이에요. 세종대왕. 그래도 불구하고 세종대왕 꿋꿋하게 우리 마누라를 위해서는 이 정도 대단한 분이다. 네 번째, 육전상소를 섭취하고, 육전은 6가지 법이라는 뜻이에요. 6가지 법을 만드는 상정소. 법규라든가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임시관청을 갖다 상정소라고 불러. 잘라봐. 육전하고 상정소 잘라봐요. 육전은 6가지 법이라는 뜻이에요. 6가지 법전을 만들기라는 뜻이죠. 상정소란 말은 어떤 법이라든가 제도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임시로 만들었던 관청이다 보시면 돼요. 임시기구다 보시면 돼요. 자, 설치하고 조선왕조의 체계적인 법전인 경국대전을 편찬하기 시작했다. 이건 세조죠. 세조 때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하죠. 현재 자료의 제시문은 세종대왕이기 때문에 4번이 틀린 점이 되겠습니다. 8번, 다음과 같은 조세제도가 실시된 시기에 있었던 일로 옳지 않은 것. 토지의 비옥도와 풍용에 따라 정도에 따라서 육등법, 구등법으로 나눴습니다. 아까 방금 했던 세종대왕입니다. 자, 옳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1번, 안평대원의 꿈을 바탕으로 안견이 몽유도원도를 그렸다. 네, 세종 29년에 만들었어요. 몽유도원도 안평대원의 꿈 이야기입니다. 안평대원은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 안평대 셋째 아들. 이 사람이 거의 신선처럼 사신 분이라고 할까요? 시 쓰고, 그림 그리고, 글 쓰고, 이런 분이에요. 왕이하고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 근데 수양대군에게 죽어요. 수양대군에게 죽음을 당하게 돼요. 형제끼리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수양대군에게 죽음을 당했는데요. 안평대군이 꿈에 천국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견을 불러. 도화세의 하원인 안견을 불러서 야,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야, 천국을 봤다? 그거 좀 그려볼래? 그래서 안 보고 그린 사람이 안견이에요.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입니다. 이게 몽유도원도입니다. 몽유도원도. 이상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몽유도원도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서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것, 몽유도원도를 그렸다. 이것은 약간 좀 과장된 부분이 있고요. 실은 우리 중국의 도연명의 글에서 따왔다 보시면 도연명의 글에서 따다가 그걸 얘기해서 그게 꿈이 나타났나 봐.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안견이 안 보고 그랬다잖아요. 근데 그린 모습이 경복궁 뒤에, 산의 뒤에 있는 그 모습 거의 비슷해요. 비슷해요. 우리 실제로 가서 가보면은 비슷해요. 저기 삼청대 뒤에 삼청도 뒤에 가보시면 거의 흡사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 그림의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자, 근데 이 그림이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이건 현재 우리나라에 소장하고 있지 않아요. 이건 일본의, 지금 현재 일본의 덴리대학에 소장되어 있고요. 국립중앙박물관에는 모사품이 현재 전시되어 있습니다. 진품은 아닙니다. 2번, 충신, 효저, 연료 등의 행적을 그린 삼강행실도가 편찬되었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3번, 이 암이 중국의 농서인 농상집요를 소개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농서죠. 농상집요가요. 농상집요. 최초의 농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입서이기도 합니다. 원나라에서부터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원에서부터. 또 나왔어요. 한자. 이 정도 한자 알아야죠. 무슨 상자라고요?
예, 뽕나무 상자라고요. 뽕나무 상자. 뽕나무를 기르는 뽕나무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유지수들 있죠. 예, 과일 나무들에 대한 부분들, 밭작물에 관련된 부분, 예, 주로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농서이기도 합니다. 원간섭기. 구체적으로 물어본다면 정말 우리 처음에 안 나오는 왕 중에 하나가 이제 충정왕인데요. 예, 충정왕 시기에 구체적으로 본다면 농상집요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뽕나무 기술을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지금 뭐가 길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필요한 거 우리가 생산할 때 이거란 얘기죠. 실크를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뽕나무의 제작이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3번 틀렸습니다. 소리의 장단과 넘나지를 표현할 수 있는 정간보를 창안했다. 악보입니다. 세종대왕이 악보를 만들었습니다. 작곡을 하고 싶은데 야 악보 한번 가져봐 그랬더니 악보가 뭐예요? 악보가 없어? 예, 없는데요? 그럼 내가 만들어야 되겠네? 만든 게 정간보예요. 세종대왕이 이러신 분이에요. 네. 팔방민이야. 못하는 게 없어요. 웬만한 거 손대면 다 만들어줄 수 있어요. 5번 전국 지도로서 팔도도가 처음 제작되었습니다. 이 팔도도 때는 문제가 좀 복잡해지는데요. 이 문제는 이제 복수정답을 처리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팔도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종대왕 때하고 태종 때. 이해, 여기는 정척. 이건 현재 우리가 전해지지 않고 기록에만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태종의 팔도도는 우리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라는 거 있어요.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란 세계 지도가 있습니다. 이게 원나라 때 만드는데 이때 태종 때 들어왔다고 이 지도가 들어오고 봤더니 혼일강리 역대 지도가 우리 한반도 부분하고 일본이 지금 이렇게 빠져 있어요. 당연히 미국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도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동네였다는 거죠. 이때 태종 임금이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에 본인 시기에 만들었던 팔도도를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네, 팔도도. 팔도도는 무조건 태종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팔도를 처음으로 지방행정국을 나누신 분이 바로 태종 이방원이에요. 네, 그때 만드는 지도 팔도도가 여기에 들어가게 됐어요. 세종대왕 정책에 만들었던 기록만 있는데 팔도도라는 것은 현재 전해지지 않는. 뭐 일부 설에 의하면 일본의 뭐 사본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보지 않고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라서. 이게 이제 팔도도라는 시험 문제가 나올 때 항상 유념했던 부분이 이거거든요. 두 번 나오기 때문에 아까 책도 두 번 나왔잖아요. 그래서 동국사라는 책이 두 번 나오듯이 이게 또 두 번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수험생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비난의 화살이 갈 수도 있어요. 어쩌란 얘기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거 완벽하게 복수정답이 나올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3번은 완벽하게 틀린 지문이고. 그래서 3번이라는 사람과 4번이라는 사람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네, 이게 서울시 기출문제인데요. 네. 네. 서울시 7급 기출문제인데 이걸 복수정답을 해줬어요. 복잡하니까. 네. 이걸 얘기하면서도 수험생들이 끊임없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계속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수정답을 하긴 했는데 항상 문제를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팔도도예요.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거예요. 왜? 한번 우리가 홍역을 치렀잖아요. 홍역을 치르는 문제는 잘 출제하지 않습니다. 가장 무서운 게 그거거든요. 복수정답 문제거든요. 이 복수정답 처리가 됐을 경우에 좋은 사람도 있지만 그에 반해 떨어지는 사람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 문제가 당락을 결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문제 한 문제의 소중함을 진짜 느끼셔야 돼요. 중요하게 다루셔야 돼요. 네. 지금 처음 공부하기 시작하시는 분은 잘 몰라요. 근데 합격권에 근접에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한 문제에 대한 소중함이 절실해져야 돼요. 그 한 문제가 나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요. 떨어지고 붙으시는. 처음 하신 분들한테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부 좀 되신 분들, 선생님 저는 공부 좀 돼가고 있습니다. 이러신 분들은 문제 하나하나에 정말 신경을 써야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8번은 3번과 5번으로 복수정답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겨가죠. 9번. 자, 미칠춘 왕의 제2기간에 있어서 사실 가장 적절한 것은 왕의 명으로 이 책을 편찬하였다. 그 내용을 제사에 대한 길례, 왕실의 관례, 혼례에 대한 가례, 사신접대에 대한 빌례, 군사에 대한 군례, 장식, 상례, 의식에 대한 흉례. 이게 뭐죠? 국조 오례이라고 그러죠. 국조 오례의. 국가의 예법 5가지를
글과 그림을 통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물어보겠죠? 성종. 성종식이 하나 골라내는지 볼까요? 이륜행실도. 이건 시험에 자주 나왔던 거예요. 이륜행실도는 중종입니다. 이륜행실도는 중종 때. 중종임금 때. 두 가지 입법에 관련된 법이죠. 내용은요. 장유유서, 붕우유신. 사람의 어른과 나이가 어린 사람 간의 A. 부모, 친구 간의 A. 이게 이륜행실도, 중종 때. 시험에 자주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물어보죠. 네.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고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이륜행실도가 만들었던 시기의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물어본다. 그럼 누구 업적 골라내라는 얘기죠? 중종 업적 골라내라. 대표적인 게 군적수포제예요. 또 반대로 이렇게는 뭘? 군적수포제가 실시되었던 시기의 사실을 가장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륜행실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오고 이렇게도 가보라고 우리 계속 수업 시간에 얘기하죠. 이렇게도 오시고 저렇게. 군적수포제는 뭐죠? 군역의 문제예요. 군대를 가기 싫은 사람들은 배 두 필씩을 요즘 지금 병무청에 납부하세요. 한 필은 국가가 가져가고 한 필은 저희가 군대 갈 사람 대신 사겠습니다. 대신 군대 갈 사람 대리권을 제가 사서 대신 보내겠습니다. 이런 용도로 해서 만들어진 게 군적수포제. 요즘 말로 치면 병역비리. 병역비리. 개인의 비리를 떠나서 국가가 노골적으로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 요즘 지금 병무청이 군대 가기 사람 저한테 2천만 원씩 가져오세요. 이런 꼴이에요. 그 2천만 원을 가지고 1,000만 원은 국가가 먹겠고 1,000만 원은 대신 군대 갈 사람 지원받아서 대신 이 사람이 1,000만 원 주겠다는 쉽게 예를 들자면 국가의 병역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국여지 승남이 편찬되었다. 네, 성종 때. 답은 2번입니다. 노사신입니다. 노사신이라는 신하가 만든 게 국가에서 성종이 매기도 이걸 관찬지라고 그러겠죠. 국가에서 만들었다. 관찬지. 일종의 인문지리지예요. 인문지리지. 그 신참팔도지리지. 신참팔도지리 세종. 신참팔도지리지. 천상열차 분야지도 태조.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이렇게 커다란 비석에다가 대리석 비석에다가 지구의 모습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한 모습들. 그 다음에 글로 써서 쭉 표현한 것들. 천상열차 분야지도. 천상 하늘 위에 별자들이 열지어서 논일고 있다. 이걸 간추하는 거 천상열차 분야지도란다. 태조 때입니다. 이걸 태조 때 만들었는데 무엇을 샘플로 만들었느냐 물어보죠. 고구려 무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별자리가 있습니다. 고구려의 무덤 안에 별자리에 내용을 여기다 그대로 똑같이 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이것도 뭐예요? 마찬가지로 무슨 간을 가지고 있어요? 천자간을 가지고 있다. 내가 하늘의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지배하는 건 정통성, 정당하다는 거고 이걸 통해서 널리 자기 덕을 알리려고 했다. 답은 2번. 다음 문제 10번 갑니다. 다음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일찍이 세조께서 우리 동방에는 비록 여러 역사서가 있으나 장편으로 되어 있어 기감으로 삼을 만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관리들에게 명하여 편찬하게 하셨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주상께서 그 뜻을 이해받아 서거정 등의 편찬을 명하였습니다. 이 책을 지으며 명분과 일륜을 중시하고 절의를 숭상하며 난신을 성토하고 간사한 자를 비난하는 것을 더욱 엄격하게 하였습니다. 서거정 하면 떠오르는 책이 뭐가 있어요? 서거정 하면 당연히 떠오르는 게 동국통감이겠죠. 우리 첫 수업 시간에 이거 하지 않나요? 동국통감.
성종 15세기 가장 대표적인 관찬서로 만든 게 서거정의 동국통감. 우리나라 역사책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동국이니까. 감은 역사책이라는 뜻이죠. 그죠? 감은 역사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동국은 우리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통이란 것은 A부터 어느 지점까지, Z까지를 얘기하고 있죠. 어디에요? 조선시대니까 그 전까지 역사 적었으니까 어디까지 거예요? 그렇지, 여기까지 적었다 봐야 되지. 조선시대는 당대사를 적기 어려워요. 왜? 당대사는 전부 다 뭐예요? 조선왕조 실록이라고. 조선왕조 실록 누가 열람할 수 있어? 없다고. 왕도 열람 못 한다고. 당연히 어떤 신하도 조선왕조 실록을 열람할 수 없다고. 그게 역사인데 열람할 수 없다고. 그래서 조선사를 썼다고 하는 거 이건 전부 다 야사로 보시면 돼요. 야사로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건 다 야사로 보시면 돼요. 정사가 조선왕조 실록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던 거죠. 서거정의 동국통감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 1번이 나왔네요.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1번이 답이 돼야 돼요. 2번 세 가지 열전으로 번기 세 가지 열전의 방식을 우리 뭐라 그래요? 이건 기전체 방식이죠. 근데 동국통감이라고 그랬잖아요. 땡땡 저료 땡땡 저료 땡겜 통감 땡땡 실록 이렇게 끝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삼국사 저료, 고려사 저료, 동국통감, 조선왕조 실록 이렇게 끝나는 단어들 전부 다 뭐라고요? 편년체 서술 양식이라고. 편년체란 연, 월, 일 순서대로 쓰는 방식을 우리는 편년체 서술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료, 통감, 절록으로 끝나는 것들은 저료, 실록, 통감 전부 다 편년체 서술 방식이다. 3번 고대사 연구의 시야를 만주지방까지 확대하여 한반도 중심에 협소한 사관을 극복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이건 이종의 동사. 오늘 배웠던 유득공의 발해고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글에 대한 얘기, 발해에 대한 얘기. 우리 한반도를 넘어서는 얘기들입니다. 중국 및 일본의 자료를 참고하여 민족사 의식을 폭넓히는 데 이바지하였습니다. 한치훈의 해동역사. 한치훈의 해동역사. 한치훈은 이 사람은 출신이 남인입니다. 성분이 붕당의 남인이고요. 남인이 쫄딱 망하죠. 쫄딱 망하죠. 서인의 세상에 와버렸죠. 그래서 1차 초시 같은 걸 합격했는데요. 성균관 들어가서 2차 시험 같은 걸 포기해버려요. 한치훈이 포기해요. 근데 한치훈이 유명해지면 한치훈의 아들이 급제를 버렸어요. 아버지는 시험을 도저히 나는 남인으로서 전개에 나가봐야 발디딜 틈이 없다. 난 안 가겠다. 포기했는데 한치훈의 아들들이 성공했죠. 그 다음에 또 주위 가족들이 또 성공했어요. 다 공부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치훈이 이제 청나라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여기서 한 2달 동안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보고 듣고 배우게 돼요. 이때 자기가 필요한 책들을 갖다가 청나라에 좀 더 구입해 와요. 즉 각국의 나라 역사들을 다 구입해 와요. 자기 역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이걸 기초해서 쓴 책이 해동역사예요. 해동역사입니다. 해동역사입니다. 즉 우리나라 역사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던 나라들 역사를 전부 다 같이 다 정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치훈 해동역사가 크게 가치를 인정받는 대표적인 저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10번 풀었죠? 11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가국왕의 정책으로 옳은 걸 고르세요. 자, 아는 단어 한번 찾아볼까요? 두 주단에 정초. 정초가 쓴 책이 아까 농사, 직설, 농서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농서입니다, 이게. 최초의 농서다. 우리 손으로 쓴 최초의 농서라는 뜻입니다. 이건 최초의 농서는 수입서로서 최초의 농서입니다. 처음으로 수입서를 포함한, 하여튼 우리나라의 농서라는 건 처음 한 건 농상지배가 되는 거, 우리나라 사람이 처음 쓴 것은 농사직설이죠. 정초를 포함한 지편적 학자들이 중심이 돼서 쓴 책이 농사직설. 이걸 농민에게 보급하고 수확량이 증가됨을 알게 됐고 그 결과 뭐가 등장했다고요? 공법이 들어왔다고요. 공법 뭐라고요? 염분, 구등법과 전분, 육중법. 그래서 농사직설도 굉장히 중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끝에 줄 칠정산 A편을 만들기도 하였다. 세종대왕이죠. 달력 얘기하죠. 그렇다면 세종에 대한 업적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동법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강해군. 강해군부터 시작해서 숙종 때 완성됩니다. 강해군부터 쭉 이렇게 물길 표시하고 숙종 때 완성됐다. 숙종 때 경상도 지역을 마무리하게 되면서 대동법이 완성되었다. 두 번째, 과전법을 직전법으로 개편하였다. 조선시대 세조입니다. 과전법을 직전법으로, 즉 과전법이라는 뭐죠? 전현직에 주던 수조권을, 직전법은 현직자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한 거, 세조 때. 그 다음에 시전 상인들이 금난 정권을 썼다. 시전 상인들이 금난 정권을 썼다. 정조입니다. 이건 지문이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죠. 왜냐면 얼마든지 많이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시전 상인들이 금난 정권을 없앴다. 이게 지금 공부를 다 하신 분들만 계시면 제가 그냥 읽어 싹 전화가 드리는데, 시전 상인들이 가진 권한을 금난 정권이라고 합니다. 금난 정권이라고 합니다. 자, 시전 상인들은 서울을 중심으로 장사를 하신 분들입니다. 자, 여기 서울이죠. 자, 서울 여기 권정통, 종로라고 얘기할게요. 에워싸고 있는 지역이 이렇게 예각이 있겠죠. 이렇게 동쪽, 서쪽, 뭐 남쪽, 북쪽 이렇게 시전 상인들이 이렇게 있다고요. 여기도 시전 상인, 여기도 시전 상인, 여기도. 이 사람들의 권한은 금난 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전을 금하는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 자, 여기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어떻게 난전들이 막 들어온다고. 아줌마제들이 이렇게 올라온다고. 이렇게 정조 때가 되면 영조 때부터 저기 하삼도 충청 경상 전라 지역 주민들이 다 올라온다고. 왜? 서울에 가니까 돈을 잘 번다는 거야. 시골에서 농사 1년 내졌더니 서울에 올라가서 한 달 번 것보다 못 벌더라는 거야. 당연히 그럼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다 올라올 수밖에 없지. 그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다 올라와. 와서 막상 봤더니 현실은 또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 그래서 이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난전을 펴고 물건을 파는 이런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야. 근데 이 단속권을 원래는 누가 가져야 돼? 요즘 시면 서울시가 가져야 되겠지, 그죠? 아, 이거 난전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사람들 다 세금 내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지 못하게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권한을 서울시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시전 상인들의 권한을 줬다는 거야. 오면 어떻게 막 때려 푼 거야. 이렇게. 깽판 치는 거야. 장사 못하게끔 만드는 거야.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시전 상인들이. 이해 가셨나요? 재밌는 것은 여기는 일물일몰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물일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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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6가지를 판다고. 여기 뭐래요? 유기전이라고. 종로, 권정등 궁궐 앞에 파는 게 유기전. 유기전은 주로 왕실의 물건을 납품하는 상가라 보시면 돼요. 자, 봐요. 이게 가게 하나에 자기가 장기로 파는 물건 하나밖에 못 판다고. 요 상인들은. 어디가 돈 될까? 여기 돈 되겠지. 이게 이제 일물에 관련된 부분과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금난 정권을 다 폐지해요. 다 장사하세요. 가서 이렇게 정조가 다 얘기해 준다고요. 이걸 갖다가 신의 통공이라 부른다고. 뭐라 부른다고요? 신의 통공. 신년에 왕이 허락했다는 뜻이에요. 신뢰를 보냈다 이런 뜻이. 이걸 신의 통공이라 불러요. 단 어디는 제외하고요? 종로에 있는 유기전은 제외한다고. 유기전은 제외하고 모든 것에 금난장구를 풀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항상 잘 나오는 게 뭐예요? 이거죠. 유기전은 제외를 한다는 꼭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시전상에 나오면 무조건 유기전을 제외하는 단어가 들어간 꼭 보라고. 유기전을 제외한 모든 전 지역의 일각의 시전상인들에게 난전을 할 수 있게 풀어줬다. 그 이유는요, 시전상인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이 자금이 노론의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간다는 얘기야. 노론의 정치자금 들어간 걸 막겠다는 거죠. 그 이유는 정조 임금은 노론을 아주 싫어해요. 아버지가 노론에서 희생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노론의 정치자금 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 왜? 이 법이 아니야. 이런 법이 없어. 불법 위법이 없어. 그러다 보니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상권을 풀어버리면 해서 이 사람들의 수익을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결과 이거랍니다. 신의 통공입니다. 4번 전분 육등법, 연분 구등법을 시행하였다. 공법이죠. 답은 4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지문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요. 그죠? 12번
12번 보겠습니다. 자, 가 구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문학 작품성의 역사인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단 드렁층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하여 100년까지 누리리라.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태종 이방원 누구한테 보낸 것 같은데? 정몽정한테 보냈죠? 이걸 일명 뭐라 부르죠? 하여가라고 그러죠. 근데 또 하나 답장 보냈잖아요. 이 몸이 힘들고 죽고 100번 고쳐주고 내 마음 변할 단신감 보냈죠. 하여가 이거 나온 거죠. 태종에 대한 얘기죠. 훗날 왕이 되죠. 이방원이. 태종을 골라내라는 얘기가 되겠죠. 하여가와 단신가의 내용입니다. 자, 이 작품은 훗날 왕자의 난을 통해 왕이 오른 태종 이방원입니다. 지은 것입니다. 정몽주의 마음을 떠보기에 울었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볼까요?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일 거고, 홍문관을도 경연을 강제했다. 이건 성종일 거고요. 계유정난을 통해 권력을 잡으신 분은 누구예요? 세조, 수양대군이죠. 계유정난을 통해서. 항보인과 김종서를 없애버린 게 계유정난입니다. 계유정난이란 누구라고요? 누구 없었다고요? 계유정난은? 정난은 난리를 바로잡았다는 뜻이에요. 네, 난리를 바로잡았다. 김종서와 항보인을 제거한 게 아주 핵심이죠. 이 사람을 왜 죽였어요? 이걸 황표정사라 불러요. 황표정사로 시비를 걸어서 이 두 사람을 제거하게 됐죠. 황표정사. 단종의 어린 나이 왕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단종을 보살피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게 왕의 가장 중요한 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분권을 가지고 있는 거. 그죠? 단종의 어린 나이다 보니 사람을 잘 모르겠죠. 12살짜리가 얼마나 알겠어요. 김종서 항보인이 인사명령서를 이렇게 왕에게 올려 보낸다고 이렇게 단자를 올려 보낸다고요. 봐볼까요? 홍길동, 이길동, 김길동 이렇게 세 사람을 기본으로 올려 보내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세 사람 중에 왕이 하나 선택하게끔 돼 있다고. 초이스하게끔 돼 있다고. 근데 황표잖아요. 황표니까 빨간색으로 여러분 어떤 선생님 제일 마음에 드세요? 홍씨, 이씨, 김씨? 김씨. 선생님이 김씨인지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김씨에다 이렇게 빨갛게 표시를 해서 단종해 주는 거야. 이 둘이 사인이 되는 거야. 저기요, 빨간색 거기다가 해놨거든요. 그 사람 임명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 단종이 이길동으로 외무부 장관 임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선언하는 거야. 이게 비일비재 계속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이게 수양대원 입장할 때는 농단처럼 비슷한 거예요. 정치의 농단처럼 비슷한 거예요. 아니 이 두 영감년들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버린 조카 놓고 좀 장난하는 거야? 니네 정권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이제 비웃장 상한 거지. 그 결과 이 사건을 일으킨 게 계유정난입니다. 이 단어 알아두셔야 돼요. 황표정사라는 단어를 꼭 알아두시면 돼요. 모르신 분은 적어 놓으시면 돼요. 계유정난의 가장 핵심은 황표정사로 인해서 두 정성, 김종서와 항보인을 제거함으로써 소양대원이 권력을 잡게 되었다. 사병을 없애 군사지휘권을 장악했다. 답은 4번이 돼야 되겠죠. 사병을 없앴다. 사군 육진 개처가 영토를 확장하시면 여러분 아시는 세종대왕. 최윤덕과 김종서죠. 13번. 밑줄근 왕의 제2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설총이 이두를 제작한 본뜻은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 함이 아니겠느냐. 만일 그것이 백성을 편리하게 한 것이라면 지금의 업문도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겠네요. 업문이라고 그랬네요. 훈민정음 얘기하네요. 벌써 힌트가 딱 와야죠. 머리에 돌고 있죠. 훈민정음 얘기하니까 그죠? 자, 너희들이 설총은 옳다 하면서 왕이 하는 일은 그러다니 어찌 된 것이냐. 내가 만일 업문으로 삼강행식을 번역하여 민간에 반포하면 어리석은 백성들이 모두 쉽게 깨달아서 충신, 효자, 연례가 반드시 많이 나올 것입니다. 세종대왕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세종대왕이 설총의 이두와 비교해서 훈민정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대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세종대왕이 업적 하나 골고 있습니다. 청의 요청으로 조총부대를 파견했다는데요. 이건 효종입니다. 효종. 효종 임금 때 조총부대를 파견했습니다.
조청부대를 파견했어. 좋은 의미에 나쁜 의미에 조청부대를 보낸 거냐? 나쁜 의미가 돼버렸죠. 왜요? 조청부대를 보낸 거 뭐죠? 명분론의 이배라는 표현을 써요. 명분론의 이배. 명분론의 이배. 조청부대는 누구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만든 부대였어요? 청나라에 복수하기 위한 거죠. 우리가 청에 당했잖아. 그죠? 근데 청이 뭘 요구했어요? 조청부대를 지네 요구했다고. 왜? 이쪽에 지금 러시아가 남하하고 있다고. 조청부대 얘들 격파시켜달라고 요구한 거잖아. 1차, 2차 두 번에 파견해서 얘들을 실제로 러시아 애들 어떻게 해요? 격파시켰어. 청량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명문론을, 청량의 가장 핵심 명문론을 가장 중요시 여겼던 노론의 대학자들이 코가 납작하게 됐지. 이긴 건 뭐 좋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자, 청을 잡는 게 명분이었잖아. 청에 복수하는 게 명분이었잖아. 근데 청나라를 이제 써먹게 돼버렸잖아. 러시아가 청을 치기에 내려왔다고. 근데 효종 때 조청부대를 파견해서 러시아군을 격파시켜서 남하를 막았다고. 뭐 좋아요. 승리한 건 좋아요. 뭐 진급보가 나오니까.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정치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명분론이 이배됐다는 겁니다. 아셨죠? 조청부대 파견은 명분론의 대표적인 이배적인 사건이다 보시면 돼요. 이번 법령을 정비하여 경국대제를 완성하신 분은 성종이죠. 세조 때 시작해 성종이 완성됐죠. 갑인자를 주주하여 할자 인쇄소를 발전시켰습니다. 답은 3번이겠네요. 할자 인쇄소, 인쇄, 갑인자입니다. 세종대왕입니다. 이건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조선의 가장 갑인 임금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세종대왕 이렇게. 우리 갑을병 할 때 조선의 가장 갑인 임금 세종대왕 이렇게 살짝 암기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청가의 국경선을 정하는 백두산 정계비를 만드신 분은 숙종 임금이죠. 백두산 정계비. 이건 쉬운 문제입니다. 네 글자 이게 한번 쓸 수 있어요? 서해 압록, 동쪽으로는 토문, 서쪽으로는 압록강을 우리 경계로 하고 동쪽으로는 토문으로 하겠대요. 숙종 때문에 문제 없어요. 잘 지켜졌어요. 백두산에 얘들이 여기 백두산이죠. 근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토문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같다고 훗날 고종임금도 이 문제가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청나라 애들이 간도 지역, 이 지역을 개발할 터이니 여기에 와 있는 조선인들 전부 다 내보내라는 거야. 자기가 개발하겠다고. 이때 고종임금이 뭐라 불러요? 무슨 소리야. 우리 땅에 백성이 사는데 왜 니네들이 나가라 말아 얘기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고종이 저항하죠. 왜? 토문은 우리 땅이라는 거야. 근데 토문에 이치를 놓고 서로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지. 청의 이치는 어디를 보고 있어요? 두만강. 우리 조선은요? 여기 그런 송하강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두만강과 소만강의 차이점을 토문의 해석을 가지고 고종 때 싸우게 됐다. 첫 번째 처음 출발한 스타트는 숙종 때다. 서해 압록, 동이토문. 즉 우리나라의 관리와 청의 관리에 직접 가서 실측을 해서 백두산에서 측정했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남과 북이 통일된다면 우리가 독도 문제처럼 간도 문제도 보통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조건이 있죠. 중국이 국력이 약해졌을 때. 지금처럼 국력이 쓸 때는 우리가 감히 엄두대기 쉽지가 않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애들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중국 애들은 우리가 좀 조심스러운 애들이죠. 일본 애들은 만만하니까 우리가 맞대응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5번 군역의 부담을 줄여주기 균역법이 시행됐다. 영조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너무 잘 나와. 이 지문 자체가 너무 잘 나와. 이 지문은 별표 5개째 단독 문제도 많이 나오고 지문도 끊임없이 나와. 균역법. 일종의 이게 국방비거든요. 국방비를 사람들이 옷감 있죠. 옷감을 2필씩 짜서 국가에 내야 된다고요. 근데 이거 짜는데 6개월 걸린다고요. 농사 짓는데 6개월 다 소비하게 되면 농사 지을 시간이 태부족인 거예요. 그래서 영조가 왕이 되기 전에 자기 이복형이 경종이 왕이 되자 밖에 나와야 생활을 해야 돼요. 궁궐에 생활할 수가 없어요. 세자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밖에서 생활을 하면서 우리 백성들의 삶을 전부 다 살펴본다고요. 살펴보면서 가장 큰 문제가 군포 내는 게 가장 힘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2필에서 1필로 줄여줬다고. 이게 균역법이에요. 줄여줬기 때문에 같은 말로 뭐라 불러요? 감포론이라고 불러요. 포를 감해줬다 해서 같은 말로 균역법을
간포론이라고도 합니다. 포를 줄여줬다 이렇게. 답은 3번. 14번 볼까요? 14번까지 한번 풀고 이장한 거 쉬어보겠습니다. 힘드시다 좀만 참아주세요. 금방 끝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시기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사실은 논합니다. 백성들이 도적이 되는 원인은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이지 그들의 죄가 아닙니다. 임꺽정을 비로 잡더라도 종기가 안에서 골마 혼란이 생길 것인데 더구나 임꺽정을 꼭 잡는다 단정할 수도 없지 않은 것입니까? 임꺽정의 단어 하나 때문에 풀 수 있죠. 네. 임꺽정 나오면 항상 이 왕이 나타나야 돼요. 명종 나타나야 되고 명종의 어머니도 나타나야 돼요. 문정왕후도 알아야 돼요. 그죠? 문정왕후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윤정왕후 누구도 알아야 돼요? 윤원영도 알아야 돼요. 네, 윤원영의 누나가 문정왕후, 명종의 어머니가 문정왕후. 그죠? 네. 명종이 어린 나이 왕이 되다 보니 문정왕후가 뭐합니까? 수렴청정한다고요. 수렴청정한다고요. 수렴청정. 어린아이가 왕이 중간에 앉아있다고 수렴청정이라. 그리고 어머니가 뒤에 이렇게 하얀색 발을 치고 뒤에 앉아있다. 수렴이란 말은 이렇게 발을 친다는 뜻이야. 이렇게 신하가 즉 명종의 어머니를 볼 수 없게끔 이렇게 발을 쳐놓는다는 얘기지. 이건 유교 국가에서 당연히 해야 될 얘기이기도 합니다. 결혼한 여성은 자기 남편과 아들 이외에는 남자를 볼 수 없어. 애간 남자를 볼 수 없어. 여기 많은 대신들이 와 있잖아. 그럼 대신들이 얼굴을 볼 수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 수렴을 해. 이렇게 우리 쉽게 보면 모기장 같은 거 쫙 친다는 얘기 이렇게. 그다음에 청정은 듣는다는 뜻이야. 들을 청자예요. 뭘요? 뭘 들어요? 정치를 듣는다는 뜻이에요. 아, 그러면 우리나라에 왕이 몇 명이 되는 거죠? 낮의 왕과 저녁의 왕이 따로따로 놀고 있다는 얘기. 그리고 어떻게 윤원영이 어떻게 자기 누나를 백을 믿고 어떻게 엄청난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윤원영이 갖다가 물건을 엄청 쌓아준다고. 매간매직하고 있다고. 매간매직하게 되면 이것도 이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어떻게 세금 많이 내면 어떻게 살기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백성들이 못 살겠어요 하고 난을 일으킨다고. 그 대표적 인사가 임꺽정이라고. 임꺽정이 항해도 9월산에 가가지고 9월산에 가면 이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여기는 농사지을 땅이 없다는 거야. 우리 농민들이. 여기 가면 땅을 다 농사지을 땅을 준다는 거예요. 누가? 임꺽정이. 그리고 세금도 안 거둔다는 거예요.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소문 듣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9월산에 찾아간다. 전부 다 임꺽정이 시야로 다 들어가게 된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국가가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죠? 하나의 새로운 제도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들. 국가 입장에 봤을 때 전복제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꺽정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섰다는 겁니다. 이때 문정왕후 시기에. 쉽지가 않았겠지만 임꺽정은 실존 인물이 꼭 잡아주셔야 돼요. 자, 명종 때 관련된 분 사실 옳은 거 골라주세요. 임질이라는 국토가 황폐해졌다. 선조고요. 예송으로 서인과 남이 대립됐습니다. 현종 임금입니다. 현종. 그 다음에 윤원영을 비롯한 애척설이 전국을 주도했다. 윤원영. 답은? 윤원영 찾으시면 되겠죠. 안동깁시 세도정치 부정부패가 이루어졌다. 이건 19세기 순조 때.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됐죠. 맞아. 하나 더 풀어야 되겠다. 뒤에 살인이네. 쏘리. 자, 15번 하나 마저 풀게요. 가와 나에 해당하는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으로 보기에서 고르세요. 좌우의 신호의 흥의 금호의 천호의 가문을 일컫는 군사 편제로 고려 군사력의 책임을 이루었습니다. 고려의 중앙군입니다. 6입니다. 고려의 중앙군이었던 6입니다. 고려의 중앙군 6이 두 번째. 어영청은 인조반정을 집권한 서인에 대한 정권을 안정시키고 애적의 침입에 대비하게 설정됐습니다. 조선의 중앙군이었던 5군영입니다. 5군영 중에 하나가 어영청입니다. 훈련도감, 어영청, 총용청, 수어청,
금이 0. 이게 5군형입니다. 처음으로 뭐가 시작된 거죠? 우리나라에 징병제가 아니라 용병제, 직업군이 처음 등장한 겁니다. 자, 이대용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기억하겠습니다. 기병, 보병, 승병으로 이건 별무반 얘기하는 겁니다. 예. 윤관이 만든 별무반이 1번 기억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지문 가는요 수도 경비와 국경 방어를 담당하는 중앙군입니다. 6.2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제가 번상병이라 이런 뜻입니다. 수도도 지키고 그 다음에 국경도 지키고 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교환 근무하는 걸 우리는 번상병이라고 합니다. 2번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2번 지문 맞고요. 디귿번 나 응양군과 용호군으로 편정되었습니다. 응양군과 용호군은 여기입니다. 고려의 2군입니다. 여기에 응양군과 용호군이 있습니다. 이것은 왕의 친위부대입니다. 왕의 친위부대입니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니을번 5군형의 하나로 수도인 한성을 수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수호청 대부분 다 얘들은 뭐예요? 수도를 경비하는 업무를 다 맡고 있습니다. 이거 많습니다. 답은 니은과 니을. 답은 4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조금 쉬어가겠습니다.